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메모리 섹터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83%. 근데 발표일 주가는 무려 6.9%에 빠졌고요. 장중에는 10% 넘게 빠지게 됐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졌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삼성전자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잠정 실적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메모리 섹터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83%. 사실상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를 했어. 그래서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발표일 주가는 무려 6.9%에 빠졌고요. 장중에는 10% 넘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해서 중간에 거래가 정지되는 일까지 있었었고요. 그러면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졌느냐? 라고 하는 내용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분석의 틀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과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디커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사상 최대 실적, 글로벌 1위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마저 출원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 89조가 사실상 이 성과급 같은 거를 제외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 추산해 보면은 그것은 104조에서 106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것은 엔비디아와 애플을 아득히 추월한 정도의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실적인데요. 근데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했어요. 장중 10% 넘게 빠졌고 6.9%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중간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죠. 말 그대로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된 본질은 무엇이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AI 카펙스, 그러니까 AI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실질 ROI에 대한 근본적 의문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죠 말이? 자, 쉽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실질 이익을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성과급 충당금이 현재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발표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발표된 영업이익률은 89조가 나왔고요. 매출은 171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급 충당금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게 따르면은 15조에서 7조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더하게 되면은 실질 영업이익은 104조에서 106조에 달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성장률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29%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800%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섹터의 영업이익은 8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이크론 넘어서는 새 것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섹터에서는 사실상 압도적 1위죠. HBM을 제외한 D램 영역에서는 이제 사실상 삼성전 1등인데, 그렇다 보니까 압도적 생산능력 바탕으로 해서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주식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이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나온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가격 주도형 성장의 역설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매출이 늘어나고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배경에 뭐가 있느냐?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메모리 자체가 증가한 가격 때문에 그러하다. 이걸 저희가 가격 주도형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매출은 2배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9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순전히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러하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AI 센터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메모리 계약가가 급등했거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D램은 현재 44%가 늘었고, 그리고 낸드는 53%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출하량이 아니라 온전히 가격 인상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니까 매출은 2배 늘었는데 이익은 19배 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는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가격은 사실상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산한 거 보게 되면은 3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 가격이 20% 증가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업체에 그렇게 올린다는 기사가 나왔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44% 늘어났는데 20%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증가세가 감소하게 될 거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이익 성장률이 40%에서 20%를 꺾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갈수록 이익 성장률이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부터는 지금처럼 환상적인 이러한 증가세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하나 깔린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재밌어서 보면 뭐냐면 이런 건데, 그 완제품 섹터는 부메랑 거가 나왔다. 뭔 말이냐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노트북 같은 가전도 만들죠. 그렇죠? 근데 이 D램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스마트폰과 TV와 가전 부분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마트폰, TV, 가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메모리의 원가 비중이 14%에서 40%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성 잠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DS의 성공, 즉 메모리 섹터의 성공이 DX 부분, 즉 스마트폰, TV, 가전 부분에서는 수익성을 잠식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할인 요소를 작용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은 되게 역설적인 부분인 건데, 그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메모리 3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익의 증가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반대급부로 부메랑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폭락을 불러온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선반영과 차익 실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실적이 좋을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연초 대비 삼성전자는 무려 114%가 폭등했습니다. 그죠? 역대급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16번 중에서 10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좋은 실적 발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트 컨센서스 매달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암묵적 기대치예요. 암묵적 기대치. 사실 암묵적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72조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고, 이제 영업이익은 90조 100조 사이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은 89조가 나왔고, 이제 매출액도 약간 하회했죠. 컨센이 172조였었는데, 근데 이미 완벽을 내재화한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익 실현에 도화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빠졌던 이유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가격이 빠진 걸 알겠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았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연초부터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시황 영상 보시면은 저는 올해 초, 작년 말부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라는 좋은 뷰를 유지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비관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관론들이. 이게 되게 주목할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는 무조건 오른다고 봤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비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AI 캐펙스가 정점을 찍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비관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 모건 스탠리가 이러한 의견을 펼치는 데 있어서 대표 주자인데요. 여기 마이클 윌슨 분이 계십니다.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거든요. 근데 이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좁은 랠리는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반도체 주도권이 이제는 다른 섹터로 확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3사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상 메모리 섹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던 배경에는 빅4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그 빅4 기업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구글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래요. 근데 메모리 섹터가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에 투자하는 비용, 그게 절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메모리가 수요가 늘었고, 그것 때문에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 일어났던 건데, 현재 이 빅4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출하는 이 캐펙스가 정점에 이르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메타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 컴퓨팅을 팔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이거는 자기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AI 인프라가 이제 남으니까 이거를 클라우드 사업으로 임대하겠다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축한 자원을 외부 임대 컨트랙트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슬슬 이제 인프라가 남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인 거죠. 자, 이 징후 말고도 다른 징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 이것도 되게 큰 거라고 봅니다. 빚으로 짓는 인프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AI 캐펙스에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즉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려면은 일단 하이퍼스케일러가 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돈을 내는 방법에는 본인들이 영업 활동을 해서 내는 매출이 있겠죠.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건데, 그죠? 투자할 수 있을 건데,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걸 저희가 와우 차트라고, 와우 차트.
이게 뭐냐면은 캐펙스가 영업 현금 흐름을 초과하는 시점인 겁니다. 즉 영업 현금 흐름은 뭐냐?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매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 지출은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AI 텐트 투자하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보게 되면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캐펙스가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되게 안 좋은 사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캐펙스를 낼 수가 없다는 뜻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슬슬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야 돼요. 그래서 외부 차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아마존이 채권 발행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채권 발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슬슬 빅테크들이 이제 채권 발행을 해서 인프라 투자하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채권 발행 시작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벌고 있는 돈 가지고 부족하게 되는 거고 빚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빚을 우리가 무한히 낼 수는 없죠. 그렇죠? 빚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더 늘릴 여력이 없다는 거란 뜻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빚을 내게 되면은 이것은 공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AI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럼 과연 연결될 수 있느냐? 즉 캐펙스에 투자를 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그게 결국 수익성까지 이어지느냐라는 걱정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게 만약에 실제로 매출을 내주지 않는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채권 발행을 중단해야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캐펙스 투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꺾일 수 있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닷컴 버블과 더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닷컴 버블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 닷컴에 투자하는 그거를 이제 기존에는 자기들 돈 가지고 하다가 빚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빚을 내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 인프라 투자가 멈추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닷컴이 붕괴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징후가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비관론의 두 번째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캐펙스 투자에 있어서 이미 이 캐펙스 투자라고 하는 것이 현금도 부족하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캐펙스가 남기 시작한다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현재 공급 과잉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익 역설이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배경이 뭐였었냐면은 그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던 게 있었죠, 그죠? 근데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공급 부족이 나왔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급이 부족한다는 건 뭔 말인 겁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 건데, 그죠? 그 말은 곧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오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맞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슬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상승폭이 제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3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상승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분기에 디램 가격 상승이 50% 이상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3분기는 13%에서 18%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그 메모리 3사들이 투자를 그래도 하고는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우리나라 그 호남 쪽에 그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은 수요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빅테크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돈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공급 과잉까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게 되면은 수급 밸런스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우려 사항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 비관론의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비관론만 있느냐? 낙관론도 있습니다. 낙관론도. 자, 낙관론을 펼치는 하우스들은 노무라증권, 맥쿼리, 그리고 JP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하우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하우스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카펙스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꺾였다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그게 꺾였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 AI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메모리 사이클을 진행하는 거에는 우리가 그 턴키 방식의 그 LTA라고 해서 LTA, 그게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장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계약을 맺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실상 그 이익이 하방 깔아놨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증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2018년도까지 공급이 증대가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존의 메모리 슈퍼사이클 논리들이 있죠.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급이 단기간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아직까지 빅테크들이 빚을 내서라도 그 AI 레이스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려 67만 원 줬습니다. 67만 원. 현재 주가가 3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여전히
67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 잡는단 말이죠. 이러한 낙관론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현재 이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PER 기준으로는 5배에 달한다. 엄청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LTA라고 하는 게 있죠. 장기 계약. 이 장기 계약이 현재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장기 계약이 유지되는 한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거들. 사실 이거는 기존의 슈퍼사이클을 유지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그 논거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비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제 밸류체인 도미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삼전 마이크론 하이스 빠지니까 동시에 빠지는 게 어플라이 머테리얼스나 인텔, AMD 같은 반도체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도미노가 나타나서 이 모든 반도체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이 슬슬 빚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금리입니다. 금리. 사실 금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왜냐? 빅테크들이 빚을 내려면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채권 발행은 결국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조달 비용이 적으니까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금리가 높다, 부담스럽죠. 그러면 캐펙스를 못 늘릴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소식은 어제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삐걱대기 시작했던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WTI가 어저께 7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10년물은 4.5%, 30년물은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비관론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이 더 이상 캐펙스를 못 늘린다는 게 있고, 그 캐펙스를 못 늘린다는 증거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빚을 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빚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당분간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 비관론은 이렇습니다. 비관론은 AI 캐펙스라고 하는 것이 영업현금 초과, 그래서 빚을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점 신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상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조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메모리 수급 측면에서는 증설도 나오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캐펙스도 줄어들 거니까 공급이 가능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펼치는 건데, 낙관론은 기존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공급 증대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거고요. 가격 측면도 LTA 계약으로 가격 하나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여전히 메모리는 견조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현재 팽팽히 다투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양쪽 모두 견고한 논리적 정합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캐펙스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빚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낙관론 하우스에서 얘기하는 LTA 계약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비록 증서에 된다고 할지라도 공급 중대는 2008년까지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견고하게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 낙관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낙관론이 그럼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비관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 추종.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떤 날은 올랐다가 내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다음 날 반대로 반등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보면서 이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정확히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반도체의 향방을 가르는 건 언제일 것 같으냐, 일단 7월 30일 날에 부문별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IR 열리겠죠. 그때 이제 HBM에 대한 세부 가이던스 나올 거고요. 그리고 LTA라고 하는 낙관론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현재 비중 얼마나 차지하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문 확정 실적 어떻게 나오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빅테크들이 실제로 캐펙스 집행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실질 발표하기 시작하겠죠. 그때가 되면은 실제로 캐펙스가 느는가 주는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로 채권 조달을 하는 것들의 빈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걸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미래를 보게 되는 지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따라갈 때가 왔고, 이제는 그래서 반도체를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오른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슬슬 우리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보고 투자할 시점이 왔다. 그게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보여줬던 사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전체 시장을 이끄는 테마주고, 맞죠? 그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전 하이스가 거의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 꺾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투심이 많이 꺾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발표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7월 10일 날 새롭게 출시하게 될 퀀터스 바이브를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심층 리서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층 리서치를 통해서 그 월가 아이비들의 모든 리포트를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브는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미리 공개가 되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하단에 댓글 참고하시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